네, 건축 토케 2부 돌아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타계하신 프랭크 게리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계, 드디어 단어를 찾았네. 네. 타계. 전 서거 좋습니다. 근데 서거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큰 별이긴 해요, 사실은. 아, 그럼요. 네, 그럼요. 프랭크 게리만큼 이 대중적으로는 세대에 더 많이 알려졌죠. 사실 그렇죠. 건축 내부보다는 일반적으로 진짜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약간 건축계의 셀러브리티잖아요.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셀럽이죠. 네. 셀럽이죠. 네. 그래서 혹자는 이 프랭크 게리를 회화의 피카소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 그 말 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누리고 영광을 다 누리고. 다 누리고 갔잖아요. 피카소는. 심슨에도 출연했잖아요. 프랭크 프랭크 게리. 게리요? 심슨에도 만화로 나와요. 출연했어요. 아, 진짜? 네. 오. 맞아요, 오. 맞아. 그래갖고- 그 자기 집 앞에서 종이 꾸기는 거. 그거 그리고 나와. 막 한 다음에 이렇게 레킹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포크레인 같이 생겼는데 위에 쇠공 달린 거. 네네네. 한 다음에 프랭크 게리 와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뿡뿡 때려. 근데 다 됐다. 뭐 이러면서. 심슨에 그런 게 나와요. 심슨에 심슨에 나와. 그거가. 심슨의 그 게리 네. 스페셜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1부에서는 그 프랭크 게리가 이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얘기,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했던 얘기, 사무실 시작한 얘기, 그리고 뭐 프리츠커 상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게리 테크놀을 통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근데 이제 그 게리 테크놀로지가 이거 참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가 내가 쓰는 툴의 한계가,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네,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거를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그 꿈에서 내가 만들었던 조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그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까지 계속 하는 뭐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조형을 막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디지타이즈 하는 순간 자기는 그게 죽었다고 생각을 한대. 그게 뭔 소리야? 다시 얘기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형태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발전을 시키는데 그게 한순간 디지타이즈가 돼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딱 만들어지는 순간 살아있기를 멈추는 거야. 그 형태가. 그러면 극강의 아이들리스트인 거. 아니, 이상주의자. 또 모르겠어요. 꿈꾸는 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완성되는 게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 영원 그렇죠. 그냥 계속.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멈추는 거죠. 그게- 멋있는 말인데요? 그게 원래 설계를 완성하는 거는 디자인이 아니라 마감 날짜라고 데드라인이 그렇죠. 만들어내는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게리 오피스에는 뭐 프랭크 게리라는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 리더가 있겠지만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그 디자인 이그제큐티브나 아니면은 시니어 아키텍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건물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펑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덮어내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게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막 그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접어봐 저렇게 접어봐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렇게 잘라봐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밑에서 누가 그냥 인턴 같은 애들이 그걸 해가지고 종이를 막 건네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한 3번만 더 접어볼래? 뭐 그러면 막 이렇게 또 막 접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자기는 꿈을 꾸고 있고 이것도 약간 불만족스럽고 이것도 약간 불만족스럽고 막 그런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도면으로 넘어가려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딱 프리즈가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그 상상력과 창작의 활동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 포인트에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키텍트들이 건축가들이 디자인할 때 그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로직이 있잖아요.
있죠. 여기에서는 이런 로직을 통해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약간 이런 로직이 있는데 프랭크 게리는 로직 따위는 없어 보여요. 어우, 그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희 도쿄님하고 자코님이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동의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게리가 해체주의에 속하는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체주의라는 그런 그 안에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네. 사람들이 너는 해체주의야 네. 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론에 기반한 건축을 하는 스타일의 그런 건축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뭔가 즉흥적으로 영감을 얻고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구현해내는데 그걸 구현이 너무 하고 싶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게리는. 그죠.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이거를 생각과 로직을 통해서 이 작품의 결과에 도달한 작품들이 있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영감 받는 대로 꼴리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게리는 약간 그 후자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코님이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콜롬비아의 그 교수 마크 위글리. 위글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맥센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잉크밥 먹은 애들은 약간 게리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뭐야 도대체. 약간 이 마크 위글리 이 사람도 건축 이론가거든요. 그죠. 티어리 하는 사람들이 히스토리하고 보면은 티어리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나는 학자 이렇게 생겼다니까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건축의 사조가 만들어지려면은 티어리를 하는 이 아카데미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철학적 배경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뭐 저기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하는 그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쫙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학파를 타가지고 그치.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를 건축적으로 발현을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학풍으로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이제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겁내 노력해. 하이바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고대 건축에 보면은 뭐 건축 10서, 건축사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컨스트럭션의 중요함에 대해서 설파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알베르트일 거야. 북툰가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비정형의 건축이 아니고 굉장히 정형화된 오더 뭐 이런 거. 오더에 그리고 굉장히 퓨어한 지오메트리와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고 도면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간과하는 게 그 건축 집사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간과하는 게 누가 그걸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왜냐면은 수학을 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의 도면을 봤을 때 여긴 삼각형, 여긴 사각형, 여기 이 두 도형이 만나는 곳에 계단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프랭크 게리의 드로잉은 사실은 평면과 실제로 만들어진 덩어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링크가 깨져 있어. 그러니까 평면을 보고 이런 건물이 나올 거야라고까지 상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사실은 직설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누가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야. 누가 짓느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프랭크 게리는 그걸 통으로 준다니까? 통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재고도가 없어.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은 이 바보 같은 새끼. 내 드로잉도 이해를 못해?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물이거든요. 프랭크 게리의 건물은. 그러니까 이 누가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만큼의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어야지 가능한 그래서 건가요? 아무나 못 져요, 사실은. 프랭크 게리의 그냥 건물은. 딱 봐도 아무나 못 져. 그거?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서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게리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그 3D 모델을 넘겨도 그 컨스트럭션 회사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 얼굴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몇 장의 사진을 찍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얼굴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한 10,000장, 뭐 10만, 뭐 몇만 장을 찍어야지 그걸 계속 다 요각도에서 봤을 때 네. 저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게리가 그만큼 많은 그 도면으로 그걸 완벽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업량이 엄청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프랭크 게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에 이제 각종 커뮤니티들에서 건축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포스트가 막 뜨잖아요. 경우에는 뭐 자기가 학생인 이었던 시절에 프랭크 게리랑 같이 찍었던 사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같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렇게 프랭크 게리를 알게 돼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 이렇게 나온단 그냥 자기 말이에요. 여행 가서 찍은 것도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네. 근데 내가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한 게 한국에서 그런 포스트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해체주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 별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을 해체주의 건축가로 캐테고라이즈를 해버려. 한 거지.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거를 딱 캐테고라이즈한 그런 포스트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학파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런 식으로. 저는 해체주의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갖다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너무 해체주의가 뭐야? 그냥 해체돼 있습니다. 해체주의라고 그냥 막 갖다 붙인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 철학 사조를 보면 이제 그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주의하고 뭐 모더니즘까지도 관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구조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뭐 이런 저희가 뭐 이제 좀 언어학적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중심이 없다 해서 중심을 해체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차이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죠.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그 중심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은 꼭 기둥이어야 되나, 뭐 거실은 거실이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런 그 펑션 같은 것들도 다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관계로 설정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게리의 작업은 그런 작업이 아니고 약간 덕지 붙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냥 외피를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해해야 돼, 이렇게 해체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이어서 붙여서 그걸 다시 형태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조각가 같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딱 느낀 게 조각가라고 느꼈고요. 해체주의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프랭크 게리의 건물들은 뭐 저는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은 사실은 구조가 없으면은 쓸 수 없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 구조가 없으면 못 쓰지. 아니 그렇긴 하지만 프랭크 게리의 건물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건물의 모습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해체주의보다는 더 극구조주의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구조주의가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구조주의와 나의 구조주의가 다른 거죠. 뭔지 알지?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맞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 너와 나의 무슨 차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왜 그 기하학 꼰대들이라고 저는 그냥 네. 부르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기하학이 되게 큰 그거예요. 그 플라톤의 그 학당 그 위에 보면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페디먼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를 배웠다 하는 놈은 삼각형, 사각형이 뭔지는 알아야지. 뭐 약간 그만큼 어떤 서양 철학의 그 그리스서부터 쭉 내려오는 자기네들의 자존심의 어떤 총화가 약간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키텍처라는 어떤 건축가들의 쓸데기 없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양 건축사에서, 그러니까 유럽을 위시한 불란서 형들과 이 형들이 이렇게 했고, 그 형들한테 배워서 이것이 원류야라고 하는 동부 쪽 학파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위글리 뭐 이런 그런 문고리 하나 가지고 2시간 얘기하고 막 이런 아저씨들의 어떤 그 꼰대스러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레스네임 싫었을까? 그렇게 진지한 사람인데 레스네임이 위글리야. 위글리는 그 우리한테는 위글 이런 거지. 여기서는 아니지. 왜 그래?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왜 그래? 근데 게리는 약간
약간 저는 웃기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그렇고 네. 프랭크 게리도 그렇고 미국의 주류 건축 사회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둘 다. 그러니까 약간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데에 줄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주류는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그거에 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저는 미국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으로 그냥 이거 만들어! 그러면 만들면 만들어야지 하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형태 자체는, 난 이게 좋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졌으면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의 그 양인들, 그 유럽 애들은 디자인을 크리틱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크리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오더의 비율에 맞는 것이냐. 약간 이런 크리틱이 있는데, 양이 내가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 지을 수 있어? 지었어? 그러면 잘한 거야. 미국 애들의 약간 그런 마인드.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할 만하다. 약간 근데 왜 유럽에서 그렇게 더 각광받고 초대받았을까요? 그게 내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체 건축가로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구조주의,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구조주의가 나오고 그때 굉장히 유럽 건축이 막 그냥 잘 나갔단 말이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와서 해체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프랑스의 그 자크 데리다라는 이 철학가가 데리다가 데리고 해가지고 뭐 많이 데리고 왔어요. 뭐 미국 건축가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썰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까지 익스트림하게 건축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프랭크 게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라 뮤지엄이었던 것이고, 네. 뭐 그래봤자 그때 당시에 피터 에젠만이 했던 거는 기껏 해봤자 그리드 가트가 비트는 거. 그렇죠. 요거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썰로 막 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있는데 맞아. 누가 뻑 하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너도 해체주의야 너도. 그래서 오히려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말했잖아. 이거야.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조를 만드는 어떤 그 철학적인 기반이 되는 철학가가 됐고 실제로 예술가들이 이런 거를 하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보여준 게 이제 프랭크 게리가 그 중에서는 제일 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유럽에서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는 그거 댄싱 타워 이렇게 네. 휘는 거. 네. 그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까 이게 피터 아이젠만이 그리드를 비틀었다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 건물이 이렇게 인면을 보면 쫙 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빵빵이 창들이 뽕뽕 들어가잖아요. 근데 해체 형들이 얘기하던 게 뭐냐면 창의 위치를 막 이렇게 랜덤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리드 자체를 변화를 시키면 그 그리드에 따라서 그 그리드 위에 놓여져 있던 창문이 그리드가 45도가 찍 삐뚤어지면 창도 같이 찍 삐뚤어져야 돼. 네. 약간 그렇게 족보 있게 움직여야 돼. 네. 족보 있게. 근데 처음으로 족보가 없어 보이는. 요즘 것들 보면 지 멋대로인데 게리 그게. 근데 그때 보면은 댄싱 타워를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45도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쫙 쥐어짜는 네. 듯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창문도 그것 따라서 이렇게 쫙 같이 맞아. 가 이렇게 있어. 돼. 가. 그래갖고 이 움직임이 보여.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형 해체했네. 그렇게라고 이 느낌이 딱 온 거죠. 생각이 들었던 근데 거죠. 나는 이 댄싱 하우스를 볼 때마다 저 학교 다닐 때 이대 앞에 약간 비슷한 건물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였지? 근데 그거 모포시스 아니에요? 맞아요. 모포시스 거. 모포시스. 그 모포시스 형도 뭐야? 저기 모포를 그 톰 메인이라고 서부 사람이야. 서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네, 톰 메인 서부. 약간 그 메탈 네네네네네. 패브릭 같은 거. 모포시스. 네, 진짜 한때 진짜 좋아했었거든. 이대 앞에 많이 갔는데. 네, 그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저기 쿠퍼 유니온 그 건물이 그 아저씨가 한 거예요. 그 제가 자주 가던 보색 가게도 있었는데. 그 모포시스 건물. 그게 유명한 사람이 한 굉장히 유명한. 근데 자기 포트폴리오에 절대 안 넣는 그런 건물. 그것도 한때 그렇고 한국에서 그 철판이 유행했죠. 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직으로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 사람의 디자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의 디자인을 당신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죽게 될 텐데 그러면은 프랭크 게리 오피스는 없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당신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당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색깔이 당신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 그거를 승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게 프랭크 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면은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조형을 내 머릿속을 다 쪼개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한은 누구에겐가 가르쳐줄 수 없는 세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죠.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한대요. 뭐 셋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자기 아빠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저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적성 검사를 했는데 1위가 아키텍처.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그 프랭크 게리는 이제 자식들 셋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은 걔가 자신의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프랭크 게리 오피스를 할 것이냐. 나머지 둘이 딴 거에서 서포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게리의 답은 걔도 결국에는 나랑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독립을 해서 자기 거를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거를 승계를 한다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그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디자인 프로세스라기보다는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이어서 승계를 하는 것보다는 나랑 같이 가장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로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얼마 전에 그 집사람 교회 모임 있는데 거기 이제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건축에 좀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어떤 면에서 그게 건축이 맞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얘는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뭔가를 좀 배우는 것 같고 뭔가를 하나씩 어치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애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 엄마한테 해준 얘기가 너는 건축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거든.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뮬러를 돌려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가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죠. 오히려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게 순수한 피직스나 바이올로지나 아니면은 그냥 엔지니어링이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있는 분야면 모르는데 이 분야는 사실은 정해진 답이 없는 분야라서.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도케 씨는 일단은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서는 결과물로 나온 게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건축가에 비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빌딩으로 쓰고 호텔로 다시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뭐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팀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프로젝트인 거고 내가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제스처는 하나씩 있죠.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하나의 제스처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석가래에다가 이름 새겨놓고 아유 그런 거 말고. 네, 자꾸 어떤 큰 건축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일해보고 싶고 하거나 그 사람한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프렌티스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요즘은 이제 많이 변해서 우리 인더스트리도 많이 변해서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나는 이거에 하는데 좀 엔지니어링한 애스펙트가 좋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은 개뿔도 관심 없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제너레이션만 하더라도 이런 스타 아키텍이 있으면 그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든 일해볼 수 없을까?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즘 무보수로 애들은 많이 일하죠. 네, 무보수로 가서 워라벨이 일하기도 하고. 중요해가지고. 그 워라벨이 요즘 친구들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너무 열정페이인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완전히 깨지는 수밖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렇게 배운다고 해도 물론 내 레주메에는 프랭크 게리 파트너에서 일했으면은 굉장한 레주메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열정페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디자인을 배울 수 있었을까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큰 의문점이에요. 퀘스천 마크. 테크놀로지 쪽을 뭐 많이 배웠다 그러면 차라리 네.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걸 했을 수도 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게리가 좀 재밌는 점이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스타 아키텍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기억해 보면 그 건축 학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축가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인기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거의 없어요. 아. 자기가 하는 건축을 어떤 우리가 아는 뭐 철학적이거나 건축적인 그런 담론으로 풀어낸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티븐 홀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맞네. 다니엘 리베스킨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 해체 뭐 리베스킨드는 해체주의 쪽도 있으니까 자기 하는 거를 막 정말 멋들어지게 막 말로 글로 설명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딱 보여주고 말이 없어요, 정말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아.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참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막상 건축계에서는 뭐 따르는 그런 뭐 그 파 같은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를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조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냥 이게 내가 어느 날 동굴에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조형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고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초기부터 작품부터 이렇게 쭉 해서 보면 뭐 중간에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고베에 있는 그 레스토랑은 뭐 그냥 앞에 그냥 생선 한 마리 춤추고 있는 거 있고 어떤 건물은 저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는 거는 입구가 망원경이고 막 저기 어디 에어로스페이스 뮤지엄 가면 벽에다가 비행기가 하나 붙어 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망원경이 게리 거예요? 네. 나 몰랐네. 그게 무슨 광고회사 건물이래요. 근데 그거를 포스트 모던 맞네, 그거. 내가 그거를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그 조형이 나온 거를 읽어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조각가들과 협업한 결과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원경의 조형은 어떤 조각가가 한 것이고 거기에 자기의 건물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 오브제, 그러니까 어떤 조각이나 오브제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자기 건축에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내 건물에다가 그런 오브제를 갖다 붙여서 조각인 척하는 것보다 이거를 정말로 건축으로 그냥 조각인 척을 하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네. 그러는 사람이지 내가 건축의 사조가 어떻고 건축의 철학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내가 건축의 어떤 한 획을 긋겠어가 아니고 내가 이 조형을 건축으로 옮겼을 때 어느 정도 익스트림까지 갈 수가 있을까를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거고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졌잖아요. 클라이언트들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은 건축가였던 거죠. 조각가였던 거고. 아까 뭐 비슷한 얘기 또 했었던 것 같은데 건물 하나하나씩 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게리에 대한 아니요 뭐 뉴욕 건물 얘기합시다. 그 뉴욕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뉴욕 건물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게리 건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게리는 약간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극단적인 탐미주의, 유미주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라고 볼 수 있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철학적인 뒤에 뭐 띠어리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죠.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구에 세워져 있는 게리의 건물을 봤을 때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 이건희가 돈을 쳐 들여가지고 리움 그 미술관을 몰아가지고 약간 지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서부에 있는 프랭크 게리의 그 월트 디즈니나 뭐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약간 그거 하나가 아름다운 조각이자 건물인 약간 그렇게 전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월트 네. 디즈니 같은 그런 조형 있잖아요. 그것도 막 티타늄 막 이렇게 뭐 스테인레스 막 있고 막. 근데 빌바오는 진짜 가서 보고 싶은데 월트 디즈니를 딱 가서 보면 압도가 돼요, 진짜. 이게 저게 건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프렌즈에서 본 다비드상이 압도하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거랑은 그런 달라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껏 보지 못한 조형을 그러니까 내가 사진으로만 막 봤잖아요. 네. 이거 월트 디즈니 콘서트를 게리가 했대. 막 그래서 막 하도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맨날 컴플레인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냥 건물을 그냥 천으로 덮어놓고 막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빼바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미러 피니쉬를 다 이렇게 둔하게 만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여태껏 보지 못한 조형을 사진이 아니고 실물을 보는 순간 압도되는 거. 굉장히 압도돼요. 굉장히 압도돼. 게리가 좋아하겠네요. 아 그럴까요? 아니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오기 전에 뭐 네. 그냥 뭐 게리를 알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운전하는데 이렇게 좀 보다가 왔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architecture should speak of its time and place, but yearns for the timelessness. 그러니까 건축은 그 시대와 장소를 말해야 하지만 동시에 영원성을 갈망해야 한다. 그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 보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그냥 이거였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철학 사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뚝 서는 뭐 하는 그러니까 좋아.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레퍼런스로 쓰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건축으로 계속 환원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의 건물도 내가 죽은 뒤 500년, 600년 뒤에 그대로 서 있을까? 근데 약간 르꼬르비제의 AI 버전 같은 서 느낌도 있으면, 있어. 그러니까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 로마의 건축가가 여기 조그만 성당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 거기에 있는 그 조형과 그런 모티브들을 자기 건축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건축가로 남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진짜로 타임레스 피스 스컬프처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건축물이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피터 헤이젠만이 우리한테 렉처를 하면서 그 그리드 이렇게 비틀고 막 그랬던 사람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도 길어야 50년이라는 거야. 생명이 길어야 50년. 보통 자기가 보니까 한 30년 있으면 그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데. 그치.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은 글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정말로. 글은 남는다. 네 건물 30년 있다 없어지지만 네 글은 평생 남어.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남을 건축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게리의 그 빌바오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빌바오 뮤지엄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축가가 이렇게 자본에 종속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랬죠. 있었어요. 저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건축가가 작업을 하는. 근데 그 빌바오 뮤지엄이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하나를 완전히 그죠.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제 스타 아키텍이라는 게 거의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계에 이제 건축가가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를 처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그런 바람을 처음으로 일으켜 준 거죠. 그래서 자하 니드나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이제 유명 건축가들이 이 사람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안 껴줬는데 덮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을 브랜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건축계에 끼친 엄청 큰 영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를 여행 갔을 때 프랭크 게리에 건물이 있으면은 하루 빌바오에 그 전에 누가 가요? 그니까요. 거의 많아가는 곳이었다니까. 네. 저는 그 도시 이름도 가서. 몰랐거든요. 원래 그 도시가 광산이었대요. 네. 근데 골드버그가 가가지고 거기를 금산을 만든 금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축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경제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사실 세계 경제가 약간 그걸 다 향해 가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두바이에 개발 호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엄청난 자본들이 건물에 이만큼 돈을 쓸 수 나 이만큼 쓸 수 있어를 경쟁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가 아는 버즈 칼리파 뭐 이런 것도 막 생기고 뭐 무슨 뭐 구겐하임 뭐도 생기고 막 돈지랄을 다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찾은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하디드도 막 말도 안 되는 거 짓고.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키텍트라는 이름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유명 건축가라는 일반인이 이름을 알 정도의 유명 건축가는 건축가끼리만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였는데 그거를 일반인들도 이 사람 뭐 했고 그 수혜를 본 많은 저희가 뭐 리베스킨트도 그래갖고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을 때 막 얼굴 값으로 막 팔고 뭐 그리고 그 뒤로 월트 디즈니를 할 때는 그 지역의 개발 담당 대표 이사진 중에 아마 대표가 브래드 피트였어요. 브래드 피트가 이제 딱 거기에 그거 어떤 그 동네의 개발에 관한 뭔가를 한다고 얼굴을 딱 내미니까 그러니까 보드 멤버 같은 거였겠지 뭐 설마 실무를 했겠어 브래드 피트가. 그때 막 브래드 피트가 뭐 인터뷰하고 자기 나중에 건축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나 들었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통수 아유 이러면서 그 얼굴이면 뭘 해도 돼요. 그럼. 맞죠. 그래서 트럭을 운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브래드 피트가 막 건축나 뭐 좋아하고 그때 좀 쪽팔린 게 뭐냐면 프랭크 게리랑 하디드랑 다 와가지고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막 너 건축하고 싶어 막 이렇게 꼬시면서 그러니까 내심 그거 하디드하고 게리는 뭐였겠어. 브래드 피트 집 하나 해볼까 막 이거였겠죠. 근데 막 설명해 주면서 그때 막 하면서 근데 뭐 그거는 약간 좀 비꼬는 거고 저는 그 계획이랑 그 월트 디즈니 그거 건물의 목적과 건물의 형태와 그게 마주하고 있는 그 도시의 경관과 그 개발 방법이나 그게 모두 너무 잘 어울린다. 잘 맞은 그게 거죠. 게리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 건물이 어울리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하디드는 저는 하디드가 죽고 나서도 하디드 사무실은 잘 유지될 거라고 믿어요. 왜요? 왜냐면 하디드는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한테 하디드의 이론과 드로잉을 던져주고 하디드처럼 만들어줘 하면 하디드처럼 만들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당시 부사장이고 지금 현재 대표인 이 아저씨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기 독일 이름이었는데. F1 그랑프리 그런 거랑 비슷한데. 맞아. 슈마허? 슈마허. 맞아, 슈마허. 그 사람이 충분히 원래 하디드가 하던 거를 이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디드의 건물은 언어를 파괴했지만 언어화 시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를 파괴했지만 언어화 시킬 수 있다. 적어야지. 체계 안에서.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 곡선이 대충 그런 것 같지만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유를 껴맞췄든 뭐 그걸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은. 내 자아도 좋아. 네. 그래갖고 슈마허가 이어받아서 하든 뭐 누가 이어받아서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게리는 게리의 손가락이 두께와 이 움켜질 때의 종이의 기분과 뭐 이거가 다르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리의 그거를 언어로서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게리 테크놀로지는 남을 수 있지만 게리 회사가 앞으로 디자인의 언어를 바꾼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게리 하던 방식으로는 이 사무실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게리 것 중에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루이비통 LVMH 멋있지요. 파리에 있는 거야? 여태까지의 게리가 최고예요, 아닌 최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라요. 네. 내가 봐도. 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언어화 시킬 수 있겠다. 혹은 어떤 디자인 랭귀지를 구체화시키거나 시스테믹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게리 밑에 그 이사님들과 뭐 이런 게리 밑에서 30년 일한 아저씨가
야, 게리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거를 이제 게리 스타일에서 디자인 언어를 좀 바꿔서 만드는 방식도 디자인 방식도 바꿔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게리식으로 그 펜텔 사인펜으로 찌끄찌끄하고 종이 쭉 구겨서 하는 방식으로는 그거는 이제 사라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 게리가 했던 말 중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면 자기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건축가들은 약간 좀 이렇게 익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디자인이 점점 이렇게 익어서 숙성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다른 걸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날 때마다. 근데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밑에 사람들이 승계를 하기가 사실 그쵸. 쉽지가 않죠. 예.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 게리가 3일 전에 한 거랑 똑같이 누가 들고 가도 게리는 이건 내가 아니야. 뭐 이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죠. 저는. 그러니까 꼭 박진영이 그거는 아침에 저희- 녹음한 거 다시 들려줘도 이번 거 좋아 이러는 것처럼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명도 그런 분이 3일 전에 했던 렌더링 보여주면 이거 좋은데? 그래서 언제 한 거야? 이거 오늘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장을 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일부에서 쭉 그 바이오를 말씀드리다가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양반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실은 동부로 공부를 하러 와요.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오. 그래서 그 어번 플래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부로 왔다가 졸업을 못 하죠. 그것도 맨날 또 이상한 거 만들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학풍을 중요시하고 약간 애꼴대 보살 같은 그런 형식의 막 이렇게 뭐 족보 양식, 없으면 안 되지. 양식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상한 거 해가다 보면은 이거는 족보도 없는 것이 뭐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 뭐 설명해봐. 그러면 아무 것 못하면은 이거는 건축도 아니요? 막 그러면서 막 모형집 밖으로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학풍이었으니까 특히나 동부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가벼? 그래서는 때려치거든요. 때려치고서는 이제 그 서부로 가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서부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누구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만큼 그 동부의 그런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잘 안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